요 리코딩 인 프로그레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0회 부동산 건축도시 콜로퀴움 및 우리 학부 개강 모임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150회 콜로퀴움이 엄청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 2002년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 20년 동안 저희가 한 달 내지 두 달마다 콜로퀴움을 해왔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150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50회를 기념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정정익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자, 정정익 교수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50회 부동산 건축도시 콜로퀴움을 기념해서 정정익 교수님께서 요즘에 핫 이슈인 이 메타버스에 의한 부동산 변화를 주제로 5시까지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정정익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은 우리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에 그 교수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간단히 한 10초로 마무리 드리면 저희 자산관리학부 겸임 교수님이시고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님이시면서 한국부동산정보분석연구원 원장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술평가위원,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라든가 경북구라든가 성남시 이런 지자체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심의평가위원이시고요.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스마트 도시 자문위원이십니다. 책도 무지 많으세요. 논문도 무지 많으시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주요 조서 하나만 얘기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부동산 정보기술론 이 책을 또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5시까지 우리 정정익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에 의한 부동산 변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정익 교수님께서 화면 공유를 하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가 네, 됐네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참 아까 우리 조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콜로퀴움이 벌써 150회가 되었네요. 그래서 참 150회에 제가 그 기념으로 또 그리고 학기가 또 막 시작되고 처음 하는 콜로퀴움이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매년 요 시기에 한 9월 초에 이렇게 하는데 재작년에는 뭘 했는가 그러고 살펴보니까 재작년에는 제가 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 변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뭘 했는가 보니까 작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부동산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메타버스에 의해서 부동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하는 내용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가 앞으로 올 건가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참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부동산과 앞으로의 부동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종전의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부동산으로 갈 수 있겠다. 아마 가고 있다. 또 앞으로 틀림없이 지금 현재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갈수록 짙어지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특히 그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있는 우리 학우인들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부동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좀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다 조금 더 진행된 제가 그동안 더 고민하고 더 좀 생각해 봤던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부동산 변화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동영상을 보셨는데 이게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닌가요? 뭐 물론 나왔어요. 사람이 아니죠? 예, 참 신기합니다. 어때요? 두 번째 그 YT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실제 사람과 인터뷰하는 겁니다. 예, 가상인간이. 이게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누구든지 다 영화배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든지 다 미스 코리아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요. 얼굴을 바꾸는 겁니다. 페이스 스왑이라고 그래요. 페이스 스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머리가 많이 이게 머리카락이 많이 지겨가지고 가발을 쓸까 고민하는데 모발 이식을 할까 했는데 그걸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저걸 그냥 그 얼굴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한데 아주 팽팽하고 아주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메타버스가 뭔가, 예, 또 메타버스는 부동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또 메타버스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 그 비즈니스가 되는 플랫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런 메타버스 이 플랫폼에 의해서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가상부동산이라는 거 요즘 많이 나오죠. 가상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거래가 되고 투자가 되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앞으로 얼마큼 전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합니다. 자, 메타버스는 뭐 메타라는 그 가상이나 이상 이런 말과 그다음에 유니버스의 이제 세계 우주 이렇게 해서 가상 세계 이런 말이죠. 그래서 메타하고 유니버스의 버스 그래서 메타버스 이렇게 됐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 기관이나 좀 나름대로 정말 권위 있는 그런 그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인터넷 다음 시대가 바로 메타버스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터넷이 나오고 있는 세상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는 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인터넷 들어가면 뭐 못하는 게 없고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예, 저희 집에 그 화장실에 그 샤워 이렇게 수전이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잘못 만져가지고 무리해서 이렇게 틀다가 부러졌습니다. 그걸 갖다 사람을 이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 집 사람이 계속 그거 사다가 하자는 거예요. 사다가 그냥 하자고. 그 하는 건 제가 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보죠?
유튜브 들어가니까 많더라고요. 그거 고치는 요령을 이렇게 쫙 해주는 게.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못 알아볼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바꿨는데 또 세상을 또 바꾼답니다. 뭐 가지고요? 메타버스 가지고요.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트너가 2022년, 금년이죠. 금년 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그게 있습니다. 2026년 하면 앞으로 한 4년도 아니죠. 지금 한 3년 반 정도 남은 후에 25%의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 30%는 메타버스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25%면 4분의 1이죠. 근데 실제로 4분의 1이 아니고 저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소외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쪽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저 시골에 사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지금 인터넷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면은 반 이상은 하루에 메타버스 1시간 이상 활동을 한다. 그 메타버스를 뭐 할 거예요? 거기서 별걸 다 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갈수록. 뭐 물건도 사고 뭐 서비스도 받고 뭣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갖다 그렇게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타버스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예, 사람과 사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또 아니면 플랫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라는 것이 같이 막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가상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현실에 있다가 또 언제 가면 또 가상에 들어가 생활도 하고, 또 가상에 있다가 또 현실로 오고, 이 가상과 현실이 별로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에서, 예,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 뚝 떨어진 교술이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제 그 확장현실.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하면은 VR, 가상현실이죠. 그 다음에 AR 하면은 증강현실입니다. 그죠? MR, 믹스 리얼리티 해가지고 그건 혼합현실이죠.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XR, 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에요. 또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그것을 상당히 보안성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되고, 또 아까 우리가 디지털 휴먼 봤잖아요. 가상인간 막 나오는 거. 그게 다 뭐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예.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메타버스에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버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일단 이제 페이스북,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페이스북을 보면은 페이스북이 작년에 회사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페이스북이 아니고, 예, 메타로. 그래서 이게 여기 저 회사 앞에 가면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간판이. 회사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그림 있죠. 이렇게. 이게 쓰고서, 예, 쓰고서 이렇게 하면은 가상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것 같이 막 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하고 뭐, 이게 가상에서 하게 되는 건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서 지금 판매를 하는데, 이게 2021년 한 해에 1,000만 대가 팔렸습니다. 1,000만 대가.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주크버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메타버스라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홀리즌 워크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상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실제로 회의할 수 있는 것 같은 밑에 그림이에요. 예, 이런 것도 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상에서 회의도 하고 실제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메시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또 국방부하고 25조 원의 그런 그 메타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처음에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왔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컴퓨터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연구하려고 만들어진 게 그 출발이 인터넷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군사적인 그런 활동에서 하는데 무려 25조 원입니다. 예, 이렇게. 자, 구글도요. 구글도 요즘에 오면은 그 자율주행 장차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이게 수집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2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시험을 하고요. 하루에. 그 다음에 4만여의 교통상황 훈련을 합니다. 웨이모를 가지고.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BMW, 현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디자인을 하는데요. 디자인하는데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이게 이 홀리즌 워크룸과 같이 이런 데서 협업을 같이 모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기업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국내에도 보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지금 엄청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한테 코리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케이팝이죠. 예, 케이팝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예, 예를 들면은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하이브가 그 BTS에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잖아요. 하이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말이죠.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나무라든지 엔소프트 이런 회사하고 지금 M&A를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뭔가 선점을 하려고 그 시장을 선점하려고 그렇게 활동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요. 자, 최근에 제가 8월 25일입니다.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게 나와요. 컴투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메타버스 세계를 갖다가 그냥 굉장히 그 대규모의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계냐면은 16 곱하기 16 메타를 하나의 블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100개가 모이면 하나의 셀로 되고요. 예, 요게 이제 900개의 블록이 되는 것을 하나의 아일랜드로 해서 총 9개의 아일랜드를 3개를 만들겠다. 예, 메타버스 공간, 가상 공간 3개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양한 그런 그 모든 활동을 다 구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과 생활과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컴퓨터버스라는 이 메타버스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024년에 개인과 소상공인한테 이 서비스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부동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도 그런 이제 개인한테 분양도 하고 거기서 가상 공간에서 부동산 개발도 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년도 2분기에 토지를 거기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보면요.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메타버스가 뭐 국민 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산업 발전을 하거나 뭐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적용되고 메타버스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경제적 효과가 2030년이 되면은 1조 5천억 달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GDP의 1.81% 정도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종사자들이 한 2,336만 명.
2336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뭐 반은 안 되지만 그 3분의 1은 넘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앞으로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뭐 지하철만 타도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스마트폰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까 하는 개념이 나온 건 1979년이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한 건 2007년이라서 18년이 소요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실생활에서 활용된 건 18년 걸렸는데 메타버스 개념이 말이죠. 처음에 나온 게 199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 되면 18년이에요. 벌써 2년 전이죠. 2년 지났죠. 18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스마트폰 이상각의 사람들한테 많이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에서 간략히 좀 알아보았고요. 이런 메타버스가 부동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부동산에 활용되는 건 부동산의 정책이나 투자나 개발, 중개, 임대 이런 이제 분야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개 같으면은 고객이 왔을 때 고객하고 이제 뭐 상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죠.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시뮬레이션도 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개발한다는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동산의 임장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에서 메타버스가 적용될 수 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건 그 해당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비즈니스 협업을 하는 걸 보면은 아까 그 메타에서 하는 홀딩 워크룸 여기서 이제 가상에서 하고요. 현대도 마찬가지 자동차 아까 디자인하는 거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직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방에 사무실이 없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실제 사무실 없이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올렸죠. 가상에서 메타폴리스라고. 자, 여기서 협업을 다 합니다. 이따가 그건 동영상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에서 뭐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동산 활동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직방에서 하는 메타폴리스입니다. 이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딱 대화를 하게 돼요. 자, 회의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이 그 공간에서 말이죠. 가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이 얼굴이 나오고 그 사람들하고 딱 하면 접촉이 돼서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실제 가서 얼굴 대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자, 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다. 가구가 배치가 돼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실제로 가구를 배치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가상에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실제 모델하우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상으로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얼마나 조경이 좋은가 전망이 좋은가 하는 것들도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이런 조경 같은 거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몇 층에 올라가서 얼마나 전망이 좋은가를 보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 이렇게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건축 설계를 하는 건 설계 도면을 갖다 놓고 백날 얘기해봐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되는 건지는 도저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앞으로 건물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은 전부 다 메타버스에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그래가지고 아까 그 오큘러스
FCAS2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쓰는 거, 이게 머리에 쓰는 이런 걸 딱 쓰고 보면은 입체로 딱 보이는 겁니다. 설계 도면을 보면은 입체로 쫙 보이니까 건물이 딱 보여서 아, 요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요 부분이 좀 각이 딱 져있는데 요거는 좀 굵고 라운딩을 좀 해주고 여기는 좀 높이를 이 정도로 좀 높여주고 뭐 폭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제가 그 건축 그 회사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뭐 한 1,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이 프롭테크에 대한 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 이제 프롭테크가 아니고 사실은 콘테크죠.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예, 그래서 그런 그 건축 설계, 시공, 감리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적용돼서 하는 거. 사실 이게 우리 부동산 쪽에서 얘기하면 그게 부동산 개발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같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메타버스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험을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건축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건축을 갖다가 이게 설계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설계는 하긴 했는데 건물이 그 시공하는 과정에 잘못됐다든지 또 설계하고 시공은 제대로 했는데 그 건축을 의뢰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 이분은 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전체 공정의 46%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반 이상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건축 비용이 더 추가된다. 예,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상당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건 부동산의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해나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갖다 선정을 하고 거기다 설계를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예,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온도나 날씨, 풍량, 그다음에 거기에 뭐 다양한 그런 적용하는 그런 데이터들, 유동 인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죠. 요걸 다시 얘기하면 이걸 이제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버스가 아니고 디지털 트윈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나 같은 말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뭐 그 태풍이 엄청나게 분다잖아요. 태풍이 그렇게 불었을 때 지난번에 어떤 태풍이었죠? 그때 그 해운대에서 그 앞에 그 해운대 앞에 올라오는 고층 빌딩에 있는 아파트가 막 유리창이 다 날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뭐예요? 이런 메타버스로 가지고 사전에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자, 부동산의 개발을 하는 쪽에서도 말이죠. 예, 실제로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그 안경 같은 거, 오큘러스 퀘스트 2라든지 뭐 이런 안경을 쓰고 보면은 실제 건물이 어떻게 설계 도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배선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배선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안에 천정 위에 여기요. 그런 것들을 설계 도면하고 딱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도록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예, 설계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런 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메타버스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장 활동할 때도 이제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 가보지 않죠. 가보지 않아도 가상에서 있는 그런 VR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전망도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아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모델하우스나 아니면은 실제 있는 그런 중개 물건들,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메타버스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거 있냐면 여기 어떤 가구가 들어가야 되느냐, 또 어떤 가전제품이냐, 냉장고는 어떻고 TV는 어떻고 이런 것을 같이 여기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협업을 하게 된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부동산 쪽에서. 그런 것까지.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건 적용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같이 협업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중국에 가면요, 베이크자오팡이라는 중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요, 기업의 자산 가치가 140억 달러입니다. 140억 달러면 우리로 얼마입니까? 한 15조 정도 됩니다. 15조. 150조. 150조 정도 되는, 맞죠? 150조가? 15조? 15조입니까? 예, 아마 15조 같아요. 15조? 10억 15조. 달러가 한 1조 얼마 되니까 15조. 140억 달러면 그렇죠. 15, 예, 16조? 예, 한 15조.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요, 실제로 가서 이제 집을 안 보여주잖아요. 접촉하면은 감염될까봐.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크자팡에서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 그걸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 집을 확인할 수 있게. 예, 그래서 하루 평균에 한 35만 건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기 이전에 한 35제가 증가가 돼서 임장 활동을 메타버스에서 하도록. 예, 이렇게 해서 중개에 상당한 그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해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부동산에서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메타버스 비즈니스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30분 지났습니까? 예, 예, 지금 시간을 다음 행사가 있어서 좀 맞춰야 되는데, 예, 최대한 빨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예, 음소거돼서,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도, 조덕기 교수님도 손을 드셨습니다. 재밌어요. 두 손을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메타버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로블록스라고. 예. 근데 로블록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아주 조잡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장난 같았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되었는데,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이죠. 저게 뭐라고 저걸 2조 5천억 원에 저걸 인수를 하느냐. 저게 뭐라고. 근데 벌써 우리는 그때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는데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먼저 그 회사를 딱 인수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예. 자, 로블록스가 말이죠. 이게 가입자가 지금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이용자가 한 4,200만 명. 예,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16세 이하 청소년이 55%가, 미국에 있는 16세의 청소년들이 55% 가입해 있어요. 16세 미만은. 그래서 거기에 이 청소년들이 실제 친구보다 이 로블록스에 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로블록스에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로블록스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이게 플랫폼이라서 거기에서 다양한 그런 또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걸 이제 그런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생산 플랫폼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갖다 만들어서 거기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또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수익을 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가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냐? 800만 명이랍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800만 명. 그래서 5천만 개를 갖다 만들어냈대요. 이 아이템을.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2021년도에 2020년도에 이게 상장이 됐습니다. 예, 상장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보니까 576억 달러. 576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렇게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데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거의 생활을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생활을 갖고 거의 반 이상을 거기서 그 안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이 청소년들이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가상 공간이 굉장히 익숙하다 이거죠.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자, 또 하나의 플랫폼은 포트나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포트나이트에는 가입자가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이 포트나이트가 유명해진 것은 이제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래퍼 있죠. 막 중얼중얼중얼 하며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래퍼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실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포트나이트라는 플랫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가상으로. 근데 여기에 실제에서 공연을 하면 많아야 뭐 10만 명이나 모이게 할까요? 그죠? 10만 명도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몇 명이 모이냐면은 1230만 명이 그걸 접속을 해서 그 공연을 봤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수익도 기존에 공연한 것보다 10배 이상 수익을 더 얻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더 좋게 만든 겁니다. 더 좋게. 거꾸로.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의 아주 세계적인 그룹이죠. 예. BTS. 이 BTS가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딱 올렸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런 게 있구나. 어마어마하다,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또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학생들, 여자 젊은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전부 다 미소년이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다. 그러니까 푹 빠졌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홍보가 돼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그룹이 됐는데, 예, 됐는데, 이제 유튜브는 이제 한물 갔어요. 유튜브는 이제 뭐냐면은 50대, 60대가 보는 게 유튜브랍니다. 요즘은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10대, 20대, 30대는 뭐 하냐?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BTS라는 그에 소속, BTS를 갖다 운영하는, 그 하이브. 옛날엔 이제 뭐죠? 빅테크라고 했나요? 근데 이제 하이브로 이제 바꿨죠. 그 하이브라는 명칭을 바꾼 이 회사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하지 않고 뭐 하냐? 메타버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에서 2000년도에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 처음으로 할 때 유튜브에서 안 하고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더 홍보가 좋으니까 예,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 하이브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름대로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버스라는 게요. 그 아까 제가 그 국내 메타버스를 갖다가 하는 거 갖다가 동향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네이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하고 같이. 예, 그래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 활동하는데도 말이죠. 이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됩니다. 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활동할 때도 이렇게 모여봐야 동물 숲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지방자치 선거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에서 제페토 월드라는 그런 곳에서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뭐 이제 지금은 뭐 선거운동은 너무 기본입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플랫폼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페토라는 거. 이거 네이버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입명이 2억만 명입니다. 2억 명. 예. 그래서 이 네이버 Z에서 2018년도에 했는데, 예, 이게 2억 명 중에 10대가 80%입니다. 근데 국내 아니고요. 해외 이용자가 그 중에 90%예요. 2억 명 중에 해외 이용자가 90%.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벌된 그런 플랫폼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로블렉스 하는 것과 같이 크리에이터가 한 7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신발도 팔고 뭐 명품도 팔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게 제가 앞에서 10대, 20대, 30대 이런 말을 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세대들이 앞으로 지나면은 이제 기성세대가 돼갑니다. 우리 이제 이런 세대를 MZ세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근데 MZ세대는 1981년부터 출생한 세대입니다. 벌써 나이가 40이 됐어요. MZ세대가. 이 세대는 어려서부터
게임 하느라고 바빴고요. 학교 안 가고. 예? 예, 제 아들이, 큰 애들이가 지금 38입니다. 38인데, 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은 맨날 동네에 말이죠. 시험 내일 보는데 집이 없어요. 그 지금 PC방에 다녔습니다. 그 붙잡고 다닌다고. 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걸 딱 마주치면 일어나가지고 줄줄 따라오고. 예, 이런 식으로 게임에 푹 빠진 세대잖아요. 이게 솔직히 가상공간에서 노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말이죠. 이 세대는 가상이라는 공간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가상이라는 데가 도대체 뭐냐?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게 뭐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어? 그게 뭐냐 그게?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속에서 뭐 경험을 해본 게 없으니까. 근데 이 MZ 세대는 현실에서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상공간에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이상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말이야, 가상 부동산을 사고 하는 것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자, 이런 세대들, 이 MZ세대, 이 MZ세대가 전체 인구의, 지금 제가 아침에 통계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 인구의 46.9%랍니다. 반이 MZ세대라네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떤 세대를 따냐면 베이비부머 세대를 많이 따졌잖아요. 예? 전쟁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 예? 1955년부터 63년까지 출생한 이 세대들. 이 세대가 왜 많냐? 그 세대만 특별히 출생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대가 지금까지 막 그 세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 그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취향을 갖고 있냐, 투자에 뭐에 관심이냐, 주식에 관심이냐, 부동산에 관심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변해가고, 이래서 그동안 우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예? 이 세대는 벌써 이제, 예? 현업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떠냐? MZ세대죠, MZ세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의 초에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되지만, 그동안 한 2년 가까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죠,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상상 이상으로. 예. 그래서 요즘에 와서 지금 이제 뭐 침체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서 정말 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제가 집을 살라고 2020년 초에 살라고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냐? 코로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코로나 터지니까 가격 더 떨어질 거야. 왜? 경제가 나빠진다 하지 않습니까? 경제 나빠진다, 부동산 경기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 나빠질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봤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죠. 그래서 안 샀어요. 좀 기다려보자. 각각 떨어지겠지. 불이 번쩍 뻔하잖아요. 뭐, 소상공인 다 망하고, 뭐, 기업 문 닫고, 뭐, 이래서 이게 아마 IMF보다 더 충격이 심할 거다. 맨날 그때 그거 떠들었습니다. 뉴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웬걸? 한 달, 2달 기다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막 올라가요. 그러더니 조금 더 가니까 막 천정부진 막 올라가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까? 많은 전문가고 또 정부에서도 뭐라고 해요? 수요가 많아서, 네,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 공급을 늘린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뭐 250만 세대 늘리겠다, 뭐 하겠다, 막 그러고 또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공급을 늘려서 그런 겁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가격이 왜 떨어지죠? 여러분들은 왜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주택 가격이 요새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강남도 떨어지잖아요, 지금. 신문상에 보면 막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지금 신문상에 보는 것과 같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떨어져요, 지금.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을 안정시킨다며, 그동안. 그럼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안정이 떨어지는 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공급 늘어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떨어져요? 그러면 그동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원인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봤냐면요. MZ세대에서 바라봤습니다. MZ세대. 이 MZ세대라는 세대가 20대, 30대인데, 예? 20대, 30대.
이 세대는 과거에 보면요. 집을 사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대는. 열심히 취직하고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러고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돈 좀 모으는 거죠. 모으는 그런 세대였지 내가 집을 사겠다고 그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집을 사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 엄청난 저기가. 예? 아까 봤죠? 46%가. 우리나라 전인구 46%인데 46%에 10%만 거기다가 가담을 해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가수요입니다. 이게. 그 저는 어쩌냐 아차 싶더라고요. 야, 내가 MZ세대의 특성을 좀 알았으면은 그걸 이해했다면은 내가 이런 실수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예,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MZ세대의 특성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경제에 대한 여유를 갖고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세대입니다. 여기 써놨죠,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재테크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능력을 갖고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보니까 부동산 가격 막 뛰거든. 저거 사놓기만 하면 뛰거든. 그 내가 그동안 뭐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한 1,000만 원 벌 거 아파트 하나 잘 사놓으면 뭐 하루아침에 막 1억 들어오고 2억 들어오니까 그거 막 뛰어든 것 같은 거죠. 돈이 없으니까 막 그냥 영끌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눈탱이처럼 불어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부동산의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바로 이 MZ세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 부동산을 잘 바라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MZ세대는 미디어에 활동하는 시간, SNS 이용하는 시간이 많고 그 대신 부채는 굉장히 많아요. 왜? 영끌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부채는 다른 세대는 40세부터 64세까지는 부채가 얼마 안 되는데 24세부터 39세 이 MZ세대는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그러죠. 예. 집 사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그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우리가 메타버스 이 부분도 이 MZ세대를 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뭐 지금도 우리가 지금 줌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듯이 이런 거나 또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다양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합니다. 예, 겟어타운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업비트에서 하는 이제 세컨 블록 많이 이용하죠. 예, 그다음에 직방 아까 메타폴리스는 아까 보셨고요. 예, 이런 걸 통해서 근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여기서 많이 이용이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는데, 자, 이런 이제 메타버스의 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실제로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 이 적용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임대가 되고, 자, 이런 활동들이 쭉 이루어진다 이게 봅니다. 자, 실제로 가상 부동산의 거래가 2021년도에 말이죠. 보면 한 5억 달러가 거래됐다고 합니다. 5억 달러. 22년도, 금년도에는 지금 한 1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CNBS에서 분석한 자료예요. 그래서 2028년 되면은 연평균 한, 그때까지 2028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계속 성장할 거다. 가상 부동산의 거래가.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빨리 투자하겠다는 생각하시죠? 예? 가상 부동산, 여기 빨리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자, 가트너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이죠. 가트너가. 디지털 토지 구매, 그 다음에 가상부동산 건설 이런 쪽에 메타버스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지금 실현되고 있고. 예. 실제로 메타버스에 부동산 투자하고 자문하는 회사가 리퍼블릭 렐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이 있어요. 예, 그 샌드박스에 430만 달러의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투자했어요. 메타버스 부동산 투자하고 자문하는 회사에서.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를. 해야겠죠? 관심 가지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이 샌드박스, 이게 샌드박스입니다. 여기 섬들이 있어요.
실제 섬이 아니죠. 가상섬입니다. 예. 거기서 한 100개의 가상섬이 실제로 430만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억 원 정도. 저는 이거 보면은요, 마치 그 봉익인 섬달 같아요. 어?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참 희한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플랫폼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스2라는 거 있습니다. 네, 어스2 여기 지구가 보이죠? 구글 어스하고 비슷합니다. 실제 있는 그런 그 지형에다가 가상으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10m, 10m, 가로 세로 10m 되는 걸로 나눠 가지고 이걸 판매를 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게 5조 5조 1천억 개 정도의 타일을 갖다가 10m, 10m 단위로 전부 다 잘라가지고 갖다가 판매를 해요. 이게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먼저 기존에 이 판매하는 것은 말이죠. 이미 끝났어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팔려가지고. 티어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티어 1은 이미 끝났고, 이제 구입 못 합니다. 물론 티어 1을 구입한 사람한테 재판매는 할 수 있죠. 그거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스2에서는 못 산다. 어스2에서는 뭘 사느냐? 티어 2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티어 1은 끝났어요. 판매가.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 10m 곱하기 10m 요거 하나를 타일이라는 단위로 하는데 이 타일이 처음에 판매할 때는 0.1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타일 하나에 20달러, 한국에서는 1.6달러, 0.1에서 20달러면 몇 배 늘었습니까? 200배 늘은 거죠. 200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어스2는 지금 이제 단계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지금 페이스 1에서 2, 3, 4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나갑니다. 지금 이제 1이 끝났고 2로 쭉 가었어요. 2단계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4단계가 되면은 뭐냐? 여기서 가상에서 부동산 개발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스2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센트럴랜드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 가로 세로 10m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까 타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한 9만 개 정도의 타일을 갖다가 판매를 해요. 이게 초기에 한 7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판매가가. 근데 이게 이제 거래가 쭉 이루어져서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9월 이후에 한 3만 4천 개의 랜드에 339억 원을 판매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말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타일 하나가 780달러였는데 2020년도에 894달러, 2021년도에 2700달러입니다. 가격이 엄청 뛰고 있죠.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빨리 사야겠죠? 제가 마치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말이죠. 2021년 10월, 작년 11월입니다. 메타버스 이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116개 랜드를 갖다가 29억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메타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 디센트럴랜드에서 29억 원을 토지를 샀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랜드를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사지 않고요. 아까 어스2는 US 달러로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이더리움.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디센트럴랜드라는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오픈시라는 데가 있어요. 오픈시. 그런데 NFT를 거래하는데 오픈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싸느냐? 오픈시가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입하신다 오픈시로 가서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여기는 말이죠. 이렇게 가상에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가상에. 여기 아주 유명한 카지노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카지노게끔 그 내부에 들어가서 카지노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디센트럴랜드에서 내가 좀 여기에 좀 토지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토지에 대한 동향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 어떻게 거래가 됐고 어떤 것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non-fungible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런 동향 같은 걸 분석 견찰하고 했으니까 그걸 아주 참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그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누가 그린 그림이죠? 밑에 써 있습니다. 1932년도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창가에 앉은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니까. 잘 그렸나요? 저는 피카소 그림을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게 뭐라고, 어? 저게 2020년에 1234억 원에 거래됐답니다. 1234억 원에. 아니, 이게 뭐라고. 제가 보면 별로 느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그림을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래가 된 겁니다. 예.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거 그림은 어때요? 요건 이제 누가 그렸냐면요. 디지털로 그림 화가. 이게 우리가 태블릿 PC에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아, 디플이라는 사람인데요. 비플. 이 비플이라는 사람이 5,000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그려가지고 5,000일을 그렸어요. 그 5,000일 동안 그려가지고 한 장씩 그려서 이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제목이 뭐냐면 모든 날들 첫 500일. 이게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예. 이 그림은 얼마일까요? 가치가? 이 그림의 예? 이 그림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거래가 얼마 됐을까요? 2020년 784억 원에 거래됐답니다. 예. 피카소 그림은 실제 그림 그립니까? 원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디지털로 된 것은 저거 다 붙여놓은 거, 저도 이거 캡처해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놓으니까 그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784억 원에 거래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이 이렇게 가치가 있나? 디지털로 된 게. 원본이 따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65억 원에 됐어요. 이게 그라임스라는 그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 여기 있죠, 여기. 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 많이 봤죠?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예, 일론 머스크. 머스크잖아요. 테슬라의 그 전기자동차, 또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우주에다가 막 왕복, 위성 쏘고 말이지. 아주 뭐 정말 가상에 있는 사람 같이, 예, 이렇게 된. 아일리스의 아일리스의 그 주인공, 실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여자친구입니다. 글라임스가. 근데 이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디지털로. 근데 이게 60억 원에 거래됐답니다. 여러분들 트위터의 창업자, 이 사람이 최초로 자기가 글 쓴 거, 트윗 한 줄. 이게 얼마나 됐냐? 33억 원에 거래됐답니다. 이창호 구단이 알파고고 바둑을 둬가지고 이긴 한 수. 그 한 수가 된 그 그림 한 장이 2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 자, 이게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거는 희소가치라는 거죠. 그죠? 희소가치. 희소가치. 그럼 어떻게 해서 희소가치가 있느냐? 이게. 바로 그게 뭐냐면, 그 기술이 NFT라는 기술입니다. Non-Fungible Token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외에는 다른 거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고 다 하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 예, 이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메타마스크라는 여기 들어가서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있잖아요. 사진 찍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집에서 뭐 이렇게 건물 사진 찍은 거 어떤 거고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메타마스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콘텐츠를 거기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NF가 발행이 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아까 그 그림도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길래 이 NFT 방식으로 하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거는 원본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요거 하나만 원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픈시 말씀드렸잖아요. 레러블이라는 이런
NFT를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의 NFT 등록을 하고 그거를 이런 데서 거래를 하게 하니까 이걸 사는 거죠. 근데 사는 사람이 이거는 원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는 아무리 복사해봐야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명품 롤렉스 시계다. 가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때요? 보기는 말 똑같아요. 오히려 가짜가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치는 뭐가 있다고 봐요? 진짜가 가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가짜 시계는 가짜 그 명품 가짜 시계는 안 맞습니까? 시간이 안 맞습니까? 보기가 틀립니까? 더 잘 맞아요, 시계도. 그래도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거고 이렇게 NFT에 등록이 돼가지고 딱 그거 하나만 딱 원본 하나다. 그리고 그거는 가치 있다가 보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돼서 가격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서로 사겠다고 하는 거죠. 서로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욕구. 유일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NFT는 말이죠.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디지털 자산. 이것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고 있다. 특히 이 NFT는 메타버스에 의해서 전체 거래 25%를 갖다가 차지한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죠. NFT라는 것은 희소성에 의한 가치 상승 기대가 있다.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는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요구할, 그걸 또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더 가치가 올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하나밖에 없는 거, 요거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거 진짜로 인정받고 싶은 거. 그다음에 창작자의 후원이나 콜렉터 간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으로 그렇게. 자, 제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의해서 아까 보여드린 어스트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들이 더 진화된 것인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일단 거래 대상과 거래 형태, 거래 방식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어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거울세계 거래다. 이 거울세계 거래는 건 뭐냐면은 실제 지도 위에다가 이 자른 거죠. 이렇게 10m, 10m대로. 예,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거울세계라고 합니다. 미러월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스트는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개발자가 말이죠. 거래를 개발자하고 거래를 합니다. 개발자하고. 예, 반드시 개발자가 경유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직접 내가 그 어스트에서 그 타일을 샀다고 그래서 그 타일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를 통해서 어스트를 하는 개발자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또 여기는 거래만 이루어져요. 그냥 그 토지 거래, 타일 거래만 합니다. 거기 개발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한참 후의 일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의 개발은 단순 매매 거래만 하고 있다. 이 어스트는 그래요.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디센트럴랜드라는 데는 이거는 실제 있는 세계하고 전혀 무관하게 가상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이더리움이라는 그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건 직접 거래가 됩니다. 이더리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에 의해서 이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환전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개발도 되고요. 개발도 하고 개발한 곳에 또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스트보다는 디센트럴랜드가 어때요? 훨씬 더 진보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대죠. 진전돼 있는 겁니다. 진화된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나씩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울 세계형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가상 세계형 이렇게 있는데 이 거울 세계형은 실제로 지도나 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현실과 부합돼 가지고요. 실제로 말이죠. 어스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토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가상이지만. 예? 뭐 미국의 맨하탄이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파리의 중심 그런 쪽에가 훨씬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오픈 메타시티라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돼 이루어지는 건데, 예, 여기서 요건 이제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서 여러분도 살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이게 아파트를 이제 한다기보다는 이제 청약을 이제 분양을 받는데 벌써 좋은 지역에 가면 벌써 다 분양이 끝났어요. 예,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울 세계형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세계형은 뭐냐면은 지도가 있고 셀은 있어요. 이렇게 실제 그 저기 지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어수투였잖아요. 이렇게 실제 지도가 있는 데서 셀을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지도는 아니죠, 여기는. 그렇지만 이건 지도와 셀을 가지고 한다. 여기는 아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게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 아바타가 어디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틀려져요. 이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 업랜드, 요런 그 가상 부동산에 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기에 이제 가상 세계형으로 이렇게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다가 내가 팠잖아요. 샀는데 그걸 누구한테 팔고 싶어요.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누가 10,000원에 산다고 그러면 팔 거 아니에요? 그럼 팔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직접 환전 거래형은 바로 이제 내가 A에서 B로 거래하면은 이거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 가서 환전하면 됩니다. 그럼 현금화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간접형은 아까 어스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개발자가 바로바로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준대요.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주고 뭐 또 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메일을 통해서 환전해야 돼요. 메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 메일을 좀 바로 본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간접형 거래형보다는 직접 환전형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런 플랫폼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단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뭐 어스토라든지 더 샌드박스, 업랜드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그냥 가상에 있는 토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디센트럴한지 어수투가 이제 진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써놓은 거는 이제 아까 제가 페이스 4단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컴마가 지워져야 되네. 어수투 페이스 펀드. 여기 잘못됐어요. 컴마가 지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벅셀이라든지 아주 이런 그 플랫폼에서는 개발도 되고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는 실제 가격 임대하듯이 임대도 되고 예,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더 샌드박스입니다. 이렇게. 자, 이 더 샌드박스는 2021년 말에 한 7일 동안에 예, 이렇게 많이 판매했어요. 876원을 판매했습니다. 7일 동안, 딱 7일 만에. 대박이죠? 예. 그래서 샌드박스 코인으로 랜드를 구입한다. 그래서 샌드박스에 있는 랜드 소유가 말이죠. 전체 여기 16만 개의 랜드 중에 한 70%를 16,000명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에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요 랜드 하나가 6만 원이었는데 제가 2021년이가 1,650만 원에 거래된답니다. 6만 원에 사가지고 1,650만 원 됐으니까 이 랜드 한 100개만 샀으면 돈이 엄청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크립토복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크립토복셀.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업랜드도 있고요. 네. 시간이 1시간 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수수로 막 생깁니다. 세컨 서울, 메타렉스, 메타버스2, 그 다음에 트윈코리아, 메타그라운드, 이땅, 예, 크레어랜드, 뭐 토지월드, 독도버스, 예, 이러한 플랫폼들이 부동산의 거래를 현재 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유가랩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상 토지에 3,600억 원을 갖다가 분양을 완판했어요. 가상 토지를. 예,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오픈 메타,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등기하는 거 무료로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하세요, 여기. 여기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세요. 예, 이거 무료니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요 인터넷 주소 써놨죠. 이렇게. 예, 오픈 메가시티라고. 여기 가서 하는데 처음에 회원가별로 로그인을 하면은 누구한테 했느냐고 친구를 초대하게 넣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여기다가 아파트 콜1이라고 좀 넣어주세요. 이거 왜 넣냐고요? 이게 넣으면은 제가 그걸 아파트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횟수를 제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청약하게 하실 때 그냥 빈칸으로 하지 말고 저것도 넣어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교환하면은 청약을 처음에 뭐 5개인가 10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약을 5회 내지 10회밖에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교환해서 더 많은 청약 기회를 가지게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이제 메타버스가 뭐냐, 또 메타버스가 부동산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에 쓴 플랫폼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에 이루어지는 가상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때 큰 박수로 우리 경제학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학 교수님 그럼 화면 공유를 해제시켜 주세요. 네. 네,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번 2022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을 월요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학부 개강 모임을 줌으로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저희 강의실, 가상 공간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2020년 2월부터 해서 지금 3년째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개강 모임을 합니다. 다음에는 아바타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강의실에서 만나서 이런 개강 모임도 하고 콜로퀴움도 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부 개강 모임을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 순서는 우리 교수님들 개강 인사 말씀, 그리고 이번에 가을 학기 때 신편입생 학우님 오셨어요. 환영 말씀, 그리고 재학생 학우님들에 대한 이제 개강 그런 축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박전미 우리 학부 회장님께서 학부 학생회와 이제 동아리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지사항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 교수님께서도 이따 한 말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 눈에 딱 보이는 분이 우리 김상범 교수님 보입니다. 자, 그럼 김상범 교수님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우님들 반갑습니다. 시커멓게 안 보이는 우리 학우님들도 많이 계시네. 얼굴 다 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느덧 코로나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고, 뭐 힘들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문물을 그런 접하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신편입생은 이제 몇 명이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셨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참 이 부동산과 건축을 겸한 최고의 학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참 이렇게 뵙지 못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이제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뵐 수 있기를 저희가 이제 고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방학에 잘 견디신 우리 재학생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학기에 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전재일 교수님. 이번에 저희 자산관리학부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전임 교수님으로 부임하셨고요. 우리 전재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저 처음 뵙겠습니다. 예, 뭐, 이번에 임용된 그 건축 도시계획과의 전재일 교수입니다. 예, 자산관리학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자리가 마련되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건축 관련, 저는 설계 실무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 실기 과목을 주로 맡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사이버 대학에서 실무 과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도전이고, 뭐 그런 부분들 좀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는 나름대로 사이버 대학이라는 이 디지털 캠퍼스가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새로운 좀 효과적이고, 그리고 좀 더 파워 있는 어떤 교습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과목이라도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 도시 계획가가 아니시더라도 그 관련 분야에서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라도 관심이 있는 그 영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철호 교수님 들어와 계시네요. 자, 음소거 해제 요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2학기 부동산 권리분석과 경공매 투자 실무 과목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새롭게 신편입으로 오셨거나 또는 재학 중에 계신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뭐 부동산 관련된 뉴스에 많이 이렇게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공매 물건의 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공매 투자에 있어서는 더 좋은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번씩 유찰되거나 3번씩 유찰되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물건들이 물론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반면에 또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물건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재미있게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지만 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외부 뭐 현장 수업 이런 것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해서 만날 날을 또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2학기 잘 보내시고요. 또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정정익 교수님 특강도 해주셨는데 축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방금 전에 그 메타버스에 대한 부동산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했던 경정익입니다. 먼저 이번에 그 하거나 편입을 하신 학우님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재학생 그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다시 또 이렇게 2학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1학기에서는 이제 스마트 도시 재생에 대한 그런 걸 강의를 하고요. 2학기에 이제 이번 학기에는 부동산 정보와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저는 부동산에 다양한 정보 기술, 그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그 메타버스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발전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정보와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뭐 자료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하여간 그 성과 있게 여러분들이 소개하신 그런 학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정미 우리 자산관리학부 회장님께서 자산관리학부 학생의 소개와 동아리 소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미 학부회장님,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어요. 음소거 해제를 하신 다음에 예, 들려요. 이제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학부 회장 박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줌으로 함께 해주신 자산관리학부 교수님들, 학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을학기에 편입하신 편입학우님들 환영합니다. 벌써 가을학기 이렇게 개강이라니 달력을 쳐다보니 올해 남은 날짜들이 4분의 1도 채 남지 않아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좀 더 아쉽지 않게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이제 생각해도 보니까 학우님들은 대학생활 행복지수란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제가 어디서 좀 읽었는데 좋아하는 문화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산관리학부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와 학교, 학부 행사, 그리고 블록, 부동산 콜로퀴움 같은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우리 학교 특성상 자칫 느슨해지고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즐거움으로 많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가을 학기는 대학생활 행복지수 높이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행복지수를 학우님들에게 높여주기 위해서 일조를 하는 학부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을 학기는 코로나로 아직 종식이 안 돼서 주변에 전염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세종사이버대 자산관리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나 학부 부회장님이라든가 제가 안내할까요, 교수님? 예,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 학부 부회장님인 오남순 부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남순 부회장님한테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오남순 학부 부회장님 말씀하시면 돼요. 네.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학번 자산관리학부 부회장 오남술입니다. 우선 학교 생활에 재미가 좀 있어야 중도 포기하지 않고 졸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생활을 좀 더 재미를 붙이려면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나 콜로퀴움 특강 같은 걸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수님과 선후배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어울리다 보면 좀 더 재밌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정미 회장님 또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러면 잠깐만요. 참가자분들 중에서 저희 동계빠 엄청 많이 들었지? 동아리 회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오홍식 혹시 교수님, 예. 교수님이 좀 소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이 노트북으로 보니까 제가 또 잘 핸드폰으로 지금 제가 사실은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신이 그러면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일이라 세풍현 회장님 보이니까 일이라 세풍 회장님한테 음소거 해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미 학부 회장님은 결혼식장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해서 저기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일이라 회장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풍년 동아리 회장 이리라입니다. 부동산 자산 경영학과 20학번이고요. 저희 풍수지리 그 현장 답사와 교육을 통해서 요번에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새풍년 동아리 선후배 학우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편입 학우님들도 축하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번에 저희가 9월 18일 평택 답사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거나 뭐 지금 참여를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과 그리고 졸업하신 선배님하고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모두 참여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기본이 되고 풍수지리를 알고 나면 그 기본을 닦고 난 이후부터 모든 거를 다 진행할 수 있게끔 교수님께서나 아니면 저희 선후배님 같이 도와주니까 많은 동아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풍년 동아리 회장 이리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리라 새풍년 회장님 말씀 주셨고, 김선미 우리 SPGA 골프 동아리 회장님이 보이시는데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선미 SPGA 세종 LPGA 맞죠? 동아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SPGA YB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SPGA는 선배님들과 재학생들이 이루어진 골프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월요일 필드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쟁쟁한 선배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YB 모임은 시간상 필드 나가기 어려운 학우님들을 위하여 재학생 위주로 둘째 주 화요일에 학교 인근 스크린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학우님들 많이 참석하시어 정보 교환도 하고 교류하면서 학교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편입생 학우님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YB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미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길길다 오남순 우리 학부 회장님이 길길다 회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길길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길길다 동아리 회장 오남순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길길다 동아리가 경매, 공매 강의하시는 박철호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으로 함께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은 경매, 공매, 재건축, 재개발 사실 관심은 많은데 혼자서는 답답하고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혹시 임장활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장에 직접 가서 주변 환경이나 교통 여건 또 혐오시설이 있는지 둘러봄으로써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길길다 동아리 활동에 참석 많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과 선후배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가 경매연구회가 있어요. 부동산 경매연구회. 오웅식 우리 회장님이 오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세산호가 있습니다. 세산호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신편입 학우님들은 마음에 맞는 동아리에 가입하셔서 동아리 활동도 하시면서 대학교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자산관리학부는 3개 학과가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중개학과,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건축도시계획학과가 있는데 학과별로 대표가 있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 4학년 대표 이렇게 학년별로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츰 그 학년별 대표님들께서 각각의 우리 학년 학우님들께 연락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산관리학부 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를 했고 우리 학년별 밴드에도 올렸는데 이번 9월 30일까지 우리 자산관리학부 공모전이 있어요.
그 공모전 내용이 부동산 활용 경험담 내지는 부동산 투자 경험담 내지는 건축 인테리어 경험담 이런 것들을 A4 용지 한 페이지로 한글 파일로 작성하셔가지고 그 이메일 주소 real@sjcu.ac.kr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금이 두둑합니다. 대상은 1명인데 30만 원, 최우수상은 2명인데 각각 20만 원, 우수상은 3분인데 각각 10만 원씩 이렇게 드릴 예정이에요. 시상 내역은 이제 참여 인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또 참여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고요. 이참에 발언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참에 말 좀 해야 되겠다. 말 좀 꼭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은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면 또 되고. 우리 장기춘 하구님, 뭐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 신편입생 학원인들 중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렇죠. 뭐 질의응답 말씀해 이것도 보시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장기춘 하구님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는데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창재 하구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나요?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편입 하셨나요? 네네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편입생이고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실내에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요. 네. 제가 많이 좀 부족하고 한데, 교수님들과 학부모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따라가고, 저도 열심히 해서 꼭 학교에 편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남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지금 일본 오키나와 대만 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월 화까지 강타를 남부지방에 할 예정이랍니다. 태풍 대비 잘 하시고요. 추석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개강을 했는데 이제 한 학기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뭐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같은 그 학년 대표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밴드에 제가 초청 밴드 다 보내드리셨잖아요.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서로 질의응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2022학년도 가을학기 개강 이후에 제150회 콜로퀴움을 우리 정정익 교수님께서 아주 잘 해주셨고 우리 학부 개강 모임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맙습니다. 예, 네, 녹화를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재일 교수님도 나가세요. 예. 자, 제가 일방적으로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